지금 당신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 일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외치는 순간에도 가만히 살펴보라. 그 분노는 타인의 잘못보다 당신 자신이 곤란해지고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당장 가슴에 새겨라.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작은 불이익이나 억울함 앞에서 세상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모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한다. 그 착각이 불필요한 분노를 키우고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는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분노를 품은 자는 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다. 그 불꽃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당신이 품은 분노는 상대방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분노는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의 심장을 불태운다. 억울함이란 감정은 표면적으로는 남이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언제나 같은 뿌리가 나온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다.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 모든 일이 당신의 안위와 자존심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착각이 억울함을 만든다. 왜 하필 나야?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몰라주는 거야? 세상이 불공평해. 이 모든 외침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그런데 왜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야? 그러나 삶은 연극이 아니다. 각본은 없다. 당신이 기대한 만큼 다른 이가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은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무대가 아니다. 바로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억울함에 잠식된다. 석가모니는 또 이렇게 말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사실 정의가 아니다. 진정한 정의라면 남의 몫까지 아우르지만 억울함에 사로잡힌 정의감은 언제나 나의 안위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기 중심성은 일상적인 갈등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역사 속 수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의 삶에서도 이 집착은 비극적 파멸로 이어졌다. 니체 사상의 무게에 짓눌리다. 니체는 평생 동안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자기 창조의 가능성을 외쳤다. 그러나 그 모든 외침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운명을 사랑하는 자라 불렀지만 실제 그의 삶은 고독과 파멸로 향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에게 몰두했던 그는 결국 정신의 붕괴 속에서 말년을 보냈다. 자기 몰두가 어떻게 인간을 삼켜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반 고흐 예술에 매몰된 삶. 빈센트 반 고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그림만을 위해 살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수록 더 깊이 자기 몰두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토로했다. 나는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불꽃은 결국 그 자신을 태웠다. 그림에 매몰된 고독은 그를 사회로부터 단절시켰고 결국 그는 자신의 귀를 자르고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나아갔다. 파스칼 사색의 심연에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끝없는 사색 속에서 신과 인간, 무한과 유한의 갈등에 빠졌다. 그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몸을 돌보지 못했다. 과도한 자기 몰두와 고통스러운 사색은 그를 병들게 했고 짧은 생을 끝내게 만들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자기 신념과 몰두로 세계를 뒤흔든 인물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기 몰두는 자신을 소진시키고 파멸로 몰고 갔다. 자기 중심성이 확장되면 결국 자아의 감옥이 되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더욱 극명하게 자기 몰두의 대가를 치른다. 루트비 판 베토벤 고통 속의 음악. 베토벤은 청력을 잃으면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를 자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유서에서 나는 사회와 단절되어야 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내 병을 드러낼까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그의 음악은 불멸했지만 그의 인간적 삶은 고립과 고통이었다. 차이콥스키 정체성과 불안. 차이콥스키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사회적 압박 사이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했다. 그는 음악을 통해 감정을 폭발시켰지만 삶에서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다. 그의 죽음 역시 의문에 쌓여 있다. 그의 음악은 아름답지만 그의 생애는 자기 몰두의 고통을 증언한다.
실비아 플라스 언어의 칼날. 시인 실비아 플라스는 자기 내면을 치열하게 응시했다. 그녀의 시는 섬세하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그 시선은 그녀 자신을 베었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자살의 어두운 노래를 듣는다. 라는 고백 끝에 그녀는 가스 오븐에 머리를 넣고 생을 마쳤다. 그녀의 작품은 강렬했지만 자기 몰두는 그녀를 삼켰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중심성은 나르시시즘과 닮아 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자기 이미지를 끊임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강박,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깊은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심연도 당신을 들여다본다. 자기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 자기 안의 심연에 삼켜진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그런 존재다.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의 의지를 분석하며 말했다. 인간의 삶은 맹목적 의지에 휘둘리는 고통이다. 자기 의지, 자기 욕망만을 바라보다 보면 인간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오히려 욕망과 집착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인간은 누구나 거울 앞에 선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은유다. 프로이트는 이를 자기의 nargissmus라 불렀다. 아이는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여기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배고프면 울고 만족하면 웃는다. 세계는 전적으로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 보인다. 이를 프로이트는 1차 자기애라 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중심에 두고 모든 사건을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로만 평가한다면 그것은 2차 자기애라는 더 위험한 상태다. 이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라캉은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울 단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아기는 거울 속에서 처음으로 저것이 나다라는 동일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미 모순은 시작된다. 거울 속의 나는 완전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의 나는 여전히 미숙하고 불완전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이상적 자기 이미지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간극을 안고 살아간다. 문제는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 간극을 견디지 못하고 현실 대신 거울 속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데 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격분하는 이유는 실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상적 자기 이미지가 손상당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현대사회, 특히 SNS 시대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스타그램 속 내 모습은 완벽하게 꾸며진 거울 이미지다. 거기에는 실패한 나, 불안한 나, 초라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좋아요, 숫자와 팔로워, 수로 자기 가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그 숫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억울하고 분노한다. 그러나 그 분노는 사실 타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믿어온 거울 속 이미지가 부정당했다는 자존심의 분노다. 프로이트적 의미에서 보면 이는 성숙하지 못한 2차 자기애의 반복이다. 라캉의 관점에서 보면 거울 속 이미지를 현실로 착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SNS는 마치 수많은 거울을 늘어놓은 방과 같아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자기 존재를 보장받으려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함정에 빠지는가? 그것은 인간이 본래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려보자. 붓다는 인간의 고통의 근원을 집착이라 했다. 집착이란 단순히 물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아상에 매달리는 것이기도 하다. 인정받아야 한다. 존중받아야 한다.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집이 바로 집착이다. 그런데 집착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다. 거울 속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제시한다. 분노는 흔히 2차 감정으로 분류된다. 겉으로는 화가 난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두려움, 불안, 수치심 같은 더 근원적인 감정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무시한 것 같아 화가 난 순간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대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외부로 화살을 돌린다. 이는 결국 자기애적 방어일 뿐이다. 라캉은 이 메커니즘을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말로 설명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믿지 못하기에 나는 타인의 인정으로 나를 보증받으려 한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거울 속 이미지의 노예가 된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서 보이는 억울함의 과잉, 분노의 과잉 현상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 직장, 인간관계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억울해한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란 대부분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자기애적 착각에서 비롯된다. 실제로는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너무도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한다. 만약 내가 거울 속 이미지를 포기한다면 나는 과연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비로소 현실에 나가 드러난다. 니체가 말한 운명의 에머, FATI, 운명을 사랑하라는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킨다. 이상적 이미지와 충돌하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기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결국 나르시시즘의 함정은 이렇게 요약된다. 거울 속에 갇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사랑할 뿐이다. 그 사랑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노와 억울함은 그 이미지가 깨졌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 부산물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한번 멈추어야 한다. 정말로 억울한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이상적 자기상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 그 직면이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때 거울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붓다가 말한 해탈이란 바로 이러한 집착의 끊어냄이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삶의 실질을 붙드는 것. 그것이 자유다. 그렇다면 길은 없는가? 아니다. 시선을 자기 자신에서 조금만 돌려도 길은 열린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 성숙한 사람은 다르더라도 조화를 잃지 않지만 미숙한 사람은 같으면서도 끝내 화합하지 못한다. 지금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남과 같아지려는 욕망,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군자의 길은 다르다. 다르면서도 어울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 에픽테토스도 같은 맥락에서 말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당신이 고통받는 이유는 사건 자체가 아니다. 그 사건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멈추어라.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되뇌지 마라. 그 태도는 당신을 주인공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억울함은 허물어지고 분노는 가라앉는다. 인간과 인간은 서로 다르면서도 어울릴 수 있다. 공자의 말처럼 성숙한 이는 달라서 화합하고 미숙한 이는 같아도 갈등한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판단이다. 그러니 분노의 불을 끄고 억울함의 굴레를 벗어라.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을 당신 뜻대로 만들려는 집착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이다. 그 지혜를 얻는 순간 더 이상 분노는 당신의 삶을 삼키지 못한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